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새벽입니다. 전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썼던 원고가 모두 다 컴퓨터에서 날아가 버린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한계인 모양입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미국 인공지능 AI 관련주 회의론에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리세션 R의 공포, 이른바 R의 공포가 겹치면서 동북아시아 증시가 패닉셀에 빠졌습니다. 어제 코스피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려 234.64포인트, 8.77%가 폭락을 해서 2441.55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중산층 1400만 계좌가 있죠. 이 우리나라 중산층은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 공습 폭탄이 떨어졌다면 벌어질 만한 그런 투매가 어제 벌어진 것입니다. 종가 기준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시가 총액도 235조 원 가량이 증발을 했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챙긴 것도 아닙니다.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2,000조 이하로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습니다. 235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 정도가 됩니다. 1년 예산이 40%가 어제 하루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요일 증시의 이 폭락 부분, 그리고 월요일 어제 폭락 부분, 이걸 다 합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가량이 됩니다. 엄청난 폭락인 것입니다. 문제는 금요일 대폭락으로 검은 금요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던 우리 증시가 다시 뉴욕발 R의 공포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코스닥도 11.3% 폭락을 해서 692.28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동발 전쟁 확대 우려도 하락의 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두 시장에 동반해서 서킷 브레이커, 이른바 CB 1단계가 발동이 됐습니다. 거래가 다 중지가 됐죠. 코스피는 장중 한때 286포인트, 무려 10.8%가 하락을 하며 2400선이 깨져 2486.96까지 밀리는 등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상 최대 하락폭입니다. 하루 만에 300포인트가 가까이 빠졌던 셈입니다. 그전까지 기존 1일 최대 낙폭은 2011년 8월 9일 기록했던 184.77포인트 하락이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함께 발동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선언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도 역대 6번째, 그리고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역대 10번째입니다. 국민 주식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는 그 전날 대비, 그러니 지난 금요일 대비 10.30% 하락을 한 71,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금요일 10% 넘게 빠졌는데도 어제 다시 9.87%가 하락을 해서 156,100원, 현대차도 8.20%가 하락을 해서 22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과 중동 확전 가능성에 직격탄을 맞은 패닉셀에 의한 블랙 먼데이의 현실화다. 블랙 먼데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 패닉셀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미지의 공포에 휩싸여서 투매에 나서고, 또 이를 본 다른 투자자들도 연속적인 투매에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른바 공황투매, 패닉셀. 어제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시장 전체가 이른바 패닉셀로 인한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도쿄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무려 12.40%가 하락을 한 31,458.41을 주저앉으며 아시아 증시의 폭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수준으로 최근 10개월간 상승분을 3거래일 연속 폭락으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일본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한 것에 그쳤죠. 얼마 오르지도 않은 우리 시장이 폭락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증권가에서는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이 실책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죠. 대만 가권 지수도 전일 대비 8.35% 하락을 한 19,930.88에 마감을 했습니다. 2만이 깨어졌습니다. 대장주인 TSMC 주가, 이 파운드리 업체죠. 이 TSMC 주가도 전일 대비 9.75%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H지수는 1.64%, 그리고 항생지수는 1.46% 하락을 하며 그나마 폭락은 아니었습니다.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이 동북아 3개 지수가 폭락을 한 겁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며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 5일에도 코스피는 맥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쏟아낸 대규모 매도 물량 여파가 컸습니다. 일부 경제지는 미국발 경기 침체, RA 공포에다가 엔화 강세로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움직임까지 대지면서 발생을 한 수급 악재가 다시 투매를 낳는 악순환으로 정신을 끌어내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NK 트레이더가 뭘까요? 이건 일본의 저금리 정책에 편성을 해서 그래 저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왕창 빌려 그 돈으로 고금리인 미국 등 해외 자산에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높은 이자의 지역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엔화 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청산하려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어제 외국인은 하루 만에 6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나중에 재매수한 걸 빼고 나니까 1조 5천억 이상을 순매도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6조 원을 쏟아낼 때는 일종의 공매도 성격이 컸죠. 마구 쏟아낸 거죠. 거기에다가 코스닥은 반대 매매 물량까지 쏟아져서 이 주가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개장 초반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8% 가까이 내리자 8조 5천억 원이 넘는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에서 반대 매매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닥은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종의 공매도 성격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마구 물량을 틀어냈다.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외국인이 놀이터가 됐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난주 금요일 폭락에 이어 또다시 블랙먼데이가 닥친 우리는 외국인 매도 공세로 불거진 연쇄 투매입니다. 자, 전망도 나뉩니다. 어느 전문가는 8월 말까지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형 이벤트가 부재하기에 이 공백의 두려움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증시 추락이 과도했던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주 안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견조한 가운데 이 증시가 미국의 고용 지표에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이번 주말에는 반등할 것이다. 자, 그런데 금요일에 이어 이런 정시 대폭락이 오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솔직히 사회 전체는 무기력해지며 공포가 짓누릅니다. 백화점에 손님이 끊어진다 그러죠. 관계 장관들과 금융기관장들은 연쇄 회의를 통해 민심 안정을 위해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폭락은 충분히 예측이 되었는데도 금요일에 대폭락을 하면서 어제 폭락도 예측이 됐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뉴스는 일절이 없었습니다. 뭐 금융위원회도 그리고 거래소도 기재부도 어떤 액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면서 내각들도 휴가를 가서 소비 진작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나가서 윤 대통령이 이러면 언제 점수를 따야 하느냐고 비판 쪼이 발언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어제 휴가를 취소를 하고 비상 관련 장관 회의라도 열었다면 어땠을까요? 점수를 읽기는 쉬워도 점수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이 민주당은 7월 20일 제주도당, 인천시당을 시작으로 해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죠. 그 전당대회인데 솔직히 국민들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 이재명의 1인 체제, 이른바 1극 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전당대회는 의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의대명을 확인하는 아무런 변수가 없는 의례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죠. 8월 4일 이재명이 광주 경선서 83%로 불과 83%로 1위를 차지했고 김두관이 14%를 얻었다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항상 90% 이상, 그리고 김두관은 잘 받으면 7, 8%를 받았는데 민주당의 아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광주에서 이재명이 90%가 무너져서 80% 초반대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90%를 넘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너졌다. 그것도 민주당의 홈그라운드에서 말입니다. 이재명의 광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얻은 권리당원 득표율은 정확히 83.61%입니다. 김두관은 14.56%. 그리고 김지수라는 분은 1.82%였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민영배가 27.77%를 얻어, 광주 출신이죠. 27.77%를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김민석이 17.42%를 얻어 지금까지 투표를 다 합하면 당당하게 1위로 부상했습니다. 김민석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계속 언급을 해주죠. 왜 이렇게 표가 적게 나오느냐. 쉽게 말하면 자신의 옆에 지금까지 1등을 하던 정봉주를 앉혀놓으면 가지게 될 어떤 불안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집권 플랜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이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앉혀두면 안심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김민석을 밀었습니다. 이러니까 저 밑에 5번째 정도로 있던 김민석이 부상을 해서 삽시간에 1위가 됐습니다. 어쨌든 광주에서는 2위가 김민석 17.42%, 그리고 한준호가 11.67%, 정봉주는 11.58%, 그리고 전현희가 10.73%, 그 밑으로는 이현주, 김병주, 강선우 순이었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이 부산 고검장 출신이죠. 이재명의 변호사였던 양부남이 원외 인사인 강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변호인 출신인데 지난 총선에서 당당히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광주시당 위원장까지 된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9곳의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90%가 넘었는데 광주에서 워낙 처박히면서 90%가 깨져서 8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연임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90% 지지율이 깨진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광주의 20%대 낮은 투표율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를 두고 광주 민심이 이재명을 떠났다,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주 투표율이 20%대로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의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러니까 분위기가, 의대명 분위기가 관심을 떨어뜨려 버렸고 투표율이 낮아졌을 뿐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의 등극을 위한 요식 절차로 보이자 이 당대표에 출마한 김두관이 이를 지금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4일 강성 친명계가 주축이 된 당내 최대 계파 모임 대민주 전국혁신회의, 이거 원래 원외 그룹 멤버였죠.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민주 전국혁신회의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에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동완은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대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인상시킬 정도다. 김두관은 강성원의 인사들이 조직인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되어 전국 곳곳을 장악해 가면서 다음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두관이 그 뒤에 한 말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게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이다. 제가 일부 강성 개딸들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다. 이는 정당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떠받치고 있는 개딸은 별 정치 경험도 없는데 이들이 민주당의 모든 의사를 좌지우지해버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평소에 주장하고 있던 당원 중심 정당, 그걸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김두관은 이재명에게 아주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개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그룹이 점령했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당원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의 조직을 압도하는 지금의 형태는 민주당의 역사상 최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관은 이어 이재명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인을 확정할 수 없다며 그 결론은 결국 패배라고 했습니다. 김두관이 정색을 하고 이재명과 맞붙은 것입니다. 왜 당신이 사당화를 했느냐? 정면으로 시비를 건 겁니다. 김두관은 심지어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이라는 그런 표현이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김두관이 지난 21일 밤 자신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 김두관 캠프는 논란이 되자 관련자들을 해임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두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두관 후보 페이스북에 게재된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되어 메시지팀에서 실수로 업로드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김두관은 이 사실을 알고 즉각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고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은 김두관의 항복 문서로 보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후보별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 어떻든 김두관이 이재명에게 날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쏠린 것을 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다. 이 비행기표를 끊고 기차편을 알아보고 지역 동지들과 눈 마주치며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 없이 11명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와 수행원 등 수백 명이 끌려다니는 일정으로 우리가 메뚜기 떼자. 참 무서운 발언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떼냐.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행사라고 직격탄을 쏜 겁니다. 합동연설회는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말만 합동연설회지 결국 이재명을 위한 그런 절차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구속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냐. 지금 여러분들 정치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정치판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민생은 완전히 도외시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특검, 탄핵 9건과 7건, 그리고 이념 법안들, 이른바 방송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이념 법안들, 그 이념 법안들을 다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계속 국민들과 틈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이 주장입니다. 조국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조국의 경우 특별한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앞으로 2-3달 안에 대법원 선고일이 잡힐 것입니다. 게다가 조국은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특별히 다툴 만한 쟁점이 없습니다. 상고 기각되기 딱 알맞은 사건이죠. 그러니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조국은 수감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수용을 마치면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습니다. 5년 동안 출마를 못하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이제 피크로 올랐을 것입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 이른바 대장동 병합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합의 33부에서 심리를 했던 위증교사 사건. 다행히 이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백인동 사건의 병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10월에 선고일정이 잡힐 모양입니다. 9월 달에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이 있죠.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중범죄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위증교사를 하는 이재명의 목소리는 이미 녹음 파일로 법정에 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가 됐죠. 그래서 무죄를 받을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선시대 사도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6개월 내 끝내야 할 이 선거법 재판을 1년 또 훨씬 넘게 끌다가 돌연 사표를 쓰고 나가버린 강규택 부장판사, 그 강규택 판사가 맡았던 합의 34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재판도 9월 초에는 결심 공판이 있고 늦어도 10월에는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건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 그리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백인동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을 했다. 이 두 발언이 모두 허위 발언이 됐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데, 이런 이재명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언론이 추적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공무원의 법정 증언, 공문서로 다 밝혀졌습니다. 이러니 이 사건 형량이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나는 이 사건도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진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수원지법에서 맡고 있는,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됐죠. 맡고 있는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른바 제3자 뇌물 사건입니다. 이것도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최고형입니다. 아주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수혜자 몸통도 아닌 이화영이 이미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형량이 이보다 더 높거나 이와 비슷한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재명은 법정 구속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중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면해줄 판사가 있을까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미뤄왔던 이재명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뤘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거 이제 검찰에서 소환을 해놨죠.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그리고 정자동 호텔 건설 특혜 사건, 이건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올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등도 이재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괴롭힐 사건입니다. 결국 이재명 재판 3개 중에 2개는 1심 판결이 10월에 나올 겁니다. 법조계는 적어도 이재명의 국회의원 자격 상실은 물론 비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예상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보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재판부는 아마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범죄의 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이재명은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사와 관련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 것은 솔직히 역사에 남을 아주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신문이 논설에서도 엄청나게 두들겨 팼죠. 자기를 기소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을 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게다가 정청래는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밀어붙일 요량입니다. 그런데 합의 33부가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일정을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시간이 더 촉박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안에 대해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것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검사들 탄핵안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보도 내끝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검사들이 탄핵 사유는 물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제보를 기다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방 앞에 검사 탄핵 사유를 제보해달라.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제보해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가 그리 잘 먹혀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은 갈 것이고 이재명과 조국은 점점 초조해질 것이고 결국 이재명과 조국이 단두대에 오를 일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하나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높은데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는 중첩적으로 그 가중사유가 있어서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견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백인동 토지 부지를 자인녹지에서 4단계나 올렸어. 준주거지로 올렸어. 김인섭이 같은 자가 한탕을 해먹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한탕을 한 개발 사업은 반드시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그 돈이 담겨가 있는 저수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도 지금 민주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을 호위할까요? 최고위원들이 지금 선거판에서 장담을 하는 대로 이재명이 수석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수석 변호인이 되고 혹은 직권훈련 본부장이 되겠다. 그걸 또 자임을 했죠. 그런 이재명 직권훈련 본부장이 되어서 이재명을 옹호하도록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아부와 아첨은 권력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권력이 사라지면 아부와 아첨 하던 자들 다 얼굴을 돌립니다. 맨 먼저 아첨꾼이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이 넘으면 이재명의 의문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정당법에 따라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것도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으로 당이 와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다음 대선연과 맞물려서 엄청난 정계 개편이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야당의 지형이 바뀌면 아마 여당의 지형도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위증교사 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유창훈조차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33부 이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는 33부 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니 이재명과 조국은 지금 결사식입니다. 그들은 판을 뒤집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너무 오랫동안 의심받아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정의를 세울 때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